오늘은 조금 좀 이 3강은 이론적이라고 할까요?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얘기한 그 지능에 대한 문제,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 그런 걸 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겠고, 특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존재를 부처님은 오온으로서 하나의 덩어리, 집합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프롤로그입니다. 원리가 뭐냐? 인공지능이 답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뭐 스님들은 드라마 안 보실 테니까요. 아주 그 오래전에 그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뭐 파리의 연인인가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남자가 이제 애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의 핵심이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즉 내 안에 너 있다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대상의 핵심적인 정보, 즉 알미죠. 그것이 대상에 대해서 안다, 아는 것이 내가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능 시스템이다,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알미 없으면은 이 알을 가지고 내가 상대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미리 머릿속으로 굴릴 텐데, 생각을 돌릴 텐데, 이 알미 없으면은 알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알미 있어야지 곧 지능 시스템이 되는 것이지 알미 없으면 안 된다. 오늘 강의는 이제 그걸 중심으로 아마 얘기가 진행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내 안에 너 있다. 이것이 지능 시스템이다 하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도 잠시 보여드렸지만요. 알파고 원학들 잘 아시니까요.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이세돌과 같은 인간이 뭐가 다르냐? 물론 뭐 엄청 다르겠죠. 하나는 기계고 하나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작동 원리를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파고는 지금 바둑돌이죠. 바둑의 전문가니까 지금 바둑의 형세를 인식을 합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뒀고 이런 것을 인식하고 그걸 가지고 지각을 합니다. 전술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형세를 판단하고 이런 지각 활동을 통해서 목표를 확인합니다. 목표는 당연히 뭐 인간이 세운 거니까 알파고는 뭐 바둑에서 무조건 이기는 것이 목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뭐 알파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이 행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와 같은 기능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이 그 알미입니다. 즉 바둑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알미 생겨야지만 바둑에 이기겠죠. 알파고는 이 알을 어떻게 형성했느냐 하면은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미 사전에 이세돌을 비롯한 수많은 기보들을 전부 집어넣어 갖고 그 전략들을 분석해내고 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뭐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갖고 수많은 기보들을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은 뭐 너무나 오래 걸리겠지만 이 딥러닝 이 시스템이 작동되는 컴퓨터는 슈퍼컴퓨터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알미 형성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세돌하고 붙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그러면은 인간은 무엇이 많이 다른가? 사실 알고 보면은 그리 많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알파고와 마찬가지로 이세돌의 그 작동 메커니즘도 잘 살펴보면은 인식하고 지각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도 똑같은데 이것만이 다른 거죠. 알파고는 인간이 부여한 일만 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목표가. 하지만 이세돌과 같은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즉 이 목표를 정하는 주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특별한 알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의식을 통해서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의도를 내서 계획을 수립해 갖고
실천에 옮기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모든 지능 시스템의 이런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그리고 그들도 다 R을 향해서, 이세돌의 R이라는 것은 알파고의 암과는 좀 다를지 모릅니다. 뭐 물론 많은 기보들을 받고 뭐 많은 그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 R으로 형성됐겠죠. 그야말로 뭐 일반 인간들에 비하면 아주 바둑의 도사겠죠. 하지만 알파고가 그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습득한 암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세돌이 전혀 예측지 못한 그런 뭐 수도 나왔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메커니즘 같다. 둘의 차이는 그래서 R입니다. R의 차이다. 이제부터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도입해서 쓰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인식을 하고 지각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한다 그랬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인지심리학에서 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7단계 인간의 행위를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요 맨 아래 실세계라고 했는데 여기 대상이죠. 항상 대상과의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지능 시스템이죠. 이 대상으로부터 상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태의 변화를 지각한다는 것은 지금 대상은 항상 변하죠. 이 변화를 계속 감지를 합니다. 인간 같으면 뭐 오감을 통해서, 전 오식을 통해서 안입이 설신을 가지고 인식을 하겠죠. 인식된 것을 나름대로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제 해석은 의식이 하겠죠. 육식이. 그래서 전오식이 작동하고 육식이 돌아가고, 그 육식이 이제 한 번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목표에 대해서 비교하고 평가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목표 설정을 합니다. 역시 뭐 인간 같으면 이제 자아의식에 기반을 두겠고요. 뭐 로봇 같으면은, 인공지능 로봇 같으면은 사람이 미리 다 심어놨겠죠. 너는 이 일을 하라 하고 명령을 해놨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목표를 수행을 합니다. 목표에 도달했나 확인을 하고, 목표에 아직 도달 안 했으면은 계속 일을 수행하겠죠. 자, 그래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의도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목표가 부산에 가는 거다 하면은, 부산에 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이걸 계산을 해갖고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갖고 그 길로 가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의도 혹은 계획,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획이 섰으면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실천에 옮기는 것이 행위의 구체화 6번,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실행은 7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노만이라는 학자가, 인지심리학자인데요, 7단계 인간 행위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인 인공지능 구조입니다. 방금 전에 그 노만의 그 7단계를 실제로 이제 어떤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갖고 나는 구조가 인공지능 구조입니다. 실제 인공지능이 이런 구조로 해서 구현이 됩니다. 일단은 크게 세 덩어리를 볼 수 있어요. 인식에 관련된 부분들과 의사결정 부분과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부분. 그래서 이것을 보통 지능 시스템의 3대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작동 방식을 이제 하나씩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스님들 갖고 가신 자료에는 좀 겹쳐서 나올 겁니다만, 죄송한데요.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보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맨 아래는요, 지금 전오식을 가지고서 대상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대상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대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역시 대상이죠. 그래서 대상에는 자신과 타인 혹은 환경, 이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통 인공지능이 구현이 됩니다. 자신은 먼저 나는 지금 이런 상태구나 하고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에 대해서, 남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든가 혹은 어떤 먹잇감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게 있고 분류를 해야 되고, 또 이름을 부여해서 식별을 해야 되고, 위치라든가 시공간적인 것까지도 정보를 다 항상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와 상대방과의 상호 관계, 이걸 가지고 지금 판단해야 되는 단계가 요 위에 있는 상황 인식 단계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이렇겠구나.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지금 먹잇감을 먹으려고 합니다. 먹잇감이 살살 도망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먹잇감은 어느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지금 나는 지금 어느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알면은 내가 몇 초 뒤에 먹이랑한테 도달할 수 있겠다 하는 것까지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하는 단계가 상황 인식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 이걸 월드라고 하는데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나를 포함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서 벌어질 일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예측을 하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상황 인식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제 확실히 알려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정해집니다. 내가 지금 5초 뒤면은 먹잇감을 먹을 수 있겠으니까 내가 저걸 먹어야겠구나.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은 지금 나를 잡아먹는 나의 어떤 포식자가 5초 전에 나를 덮치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오면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도망가는 게 먼저겠죠. 이런 식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은 내가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의사결정에 관련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사람 같으면은 스스로 이제 자의식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겠지만 일반 인공지능 로봇 같으면은 정해진 규칙이 이게 인간이 정해준 것이죠. 인간이 정해준 규칙에 의거해서 자신의 목표를 행동 목표를 결정을 하는 단계가 이 의사결정 요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표 수립이 끝나면은요 다음 단계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가자. 목표가 뭐 부산까지 가는 게 목표로 정했다 하면은 뭐 중부고속을 탈지 뭐 경부를 탈지를 결정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더 밑에 레벨이군요. 경로를 세부적인 경로를 또 어떻게 가져갈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될지 뭐 가다가 뭐 쓰고 뭐 이런 구체적인 수준까지도 즉 로봇으로 말하면은 이 로봇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터가 달려 있는데 이 모터의 움직임까지도 다 우리가 결정을 해서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로봇이 움직이겠죠.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인공지능 파트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됩니다. 요거에 관련돼서요. 그 뉴욕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카쿠라는 사람이 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아마 그 시중에 많이들 있는데요. 그분 책을 보면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동물들의 수준을 3단계로 표현을 했는데 그분의 그 3단계 분류법에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지금 대상을 인식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움직이는 이런 수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만 표시된 것만 그런 기능만 갖는 것이 파충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파충류는 세계 모델을 세운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변은 아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상과 환경은 알아요. 자기 먹이는 압니다. 자기 먹이는 알아서 먹이가 어디 얼마 거리에 있고 한 건 알아요. 근데 자신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고는 신경 안 써요.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이 약한 거죠. 파충류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뭐 누가 옆에서 잡아 먹으려고 하던 건 상관없이 자기 먹잇감만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의식 수준, 이것을 이 카쿠 교수는 1단계 의식 수준, 파충류 수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2단계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2단계는 세계 모델, 그 전체적인 어떤 인식 대상 중에 자기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전체 세상은 이렇고 거기에 나는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 있구나 이것까지 스스로 투영할 수 있다면은, 즉 여기 있는 자기 상태 추정 에이전트 부분이죠. 이런 것까지 있다면은 자신을 투영한다면 이것은 포유류 수준이다. 또 뭐 굉장히 똑똑한 수준이죠. 자아 의식이 조금 이제 생겨납니다. 그렇게 봤고, 인간 수준을 이제 마지막 3단계로 이 사람이 놓습니다. 인간은 뭐냐면은 예측 모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즉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 나는 여기 있고 먹잇감은 저기 있고, 그런데 지금 서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몇 초 뒤에 누가 누구한테 잡아먹히고 내가 어디에 당도하겠고 이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을. 그리고 그 예측된 것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이라면은 의식 수준, 이거는 인간 수준이다. 또 이렇게 카쿠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나온 그 지능 시스템의 의식 단계 이 그림은 사실 인공지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인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인공지능 관점에서의 좀 그림이라면은 이제부터는 좀 더 넓게 근본적으로 인공지능의 원리, 지능이란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근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정의부터 먼저 출발을 해보죠. 이건 뭐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아주 가장 전 세계 대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재를 만든 교수가 MIT 대학의 윈스톤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정의를 가장 많이 인용하는데요. 이분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의한 것이 무엇이냐? 인공지능은 감각하고 판단하고 행위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까 인공지능의 3대 요소라고 제가 했죠. 감각하고 인식, 센싱하고 판단, 의사결정하고 행위 하는 이것이 이 3단계, 이것이 인공지능이다. 크게 보면은 그것에 관한 행위다. 근데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판단하는 부분. 즉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바로 R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윈스턴 교수도 R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R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고 이 R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인공지능의 뭐 수준이랄까요? 그런 것을 인공지능 또 발전의 핵심이 바로 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뭐 깨달으신 다음에 알미 생겨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에 보면은 나에게 예전에 없던 새로운 알미 생겨났다. 그것이 과거에 부처님께서 알고 계셨던 모든 게 실체적이구나 하는 알에서 그렇지 않고 자아라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공성의 본질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알미겠죠. 그래서 알의 문제는 우리들 모든 존재들이 좀 탐구해야 될 중요한 문제일 것도 같습니다. 다른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학과 교수인 스티븐 핑거라는 교수가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책을 썼는데요.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분도 지능 혹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는 정보다. 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영혼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정보다 하고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라는 것은 관계성이다. 즉 인과응보 관계, 어떤 인연법에 따르는 정보, 그것들이 곧 지능이다. 인지과학에서는 또 인지과학에는 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의 뉴엘이라는 교수가 계시는데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요. 이분이 인공지능이라는 그 학회를 처음으로 창시한 분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또 중요한 선구자 중에 한 분이 이 뉴엘이라는 분입니다. 오늘날 그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그 시스템들, 뭐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이 뉴엘 교수의 그 알고리즘을 따르게 됩니다. 이분이 제시한 알고리즘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BDIO 맨 밑에 있는데요. 뭐 일단 영어로 일단 소개를 하고요. 영어 의미는 Belief, Desire, Intention이라는, 번역하면요 믿음, 욕망, 의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용어만 다르지 아까 인공지능의 3대 요소가 센싱, 인식이라고 그랬죠. 인식이라는 게 이제 어떤 자기가 오감을 통해서 얻은 대상에 대해서 확신해야죠. 정보가 정확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이라고 표현했고요. 어느 정도 믿음이 가면은 거기에 욕망을 내는 게 아까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했고, 의도를 내서 실행하는 것을 행위라고 했죠. 사실 이 세 가지랑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능 시스템들은 이 3단계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 나간다 하고 파악한 것이 뉴엘 교수입니다. 이번에 아까 나왔던 카쿠 교수가 한 얘기 한번 더 들어보죠. 마음의 미래라는 책을 최근에 썼는데요. 뉴욕대 교수입니다. 이론 물리학을 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지능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요, 아까도 잠깐 나왔었죠. 주변 환경에 자신을 대입시킵니다. 자아를 대입시키는 게 중요하죠. 자신이 어디 있다. 그래서 대상뿐만 아니라 자신도 함께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먹이로 비유했지만 둘이 언제쯤이나 만날까, 지금 속도와 방향과 이것을 고려할 때 어디서 만날까를 시뮬레이션 예측을 해갖고 그걸 통해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졌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능이 있다, 지능 시스템이다, 혹은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졌다, 이렇게까지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3단계,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인간 수준의 단계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심리학과 교수, 이게 어느 교수는 제가 빼먹었네요. 저 릭 헨슨이란 분이 또 책에 쓴 내용을 보면요, 뇌도, 인간 뇌도 다르지 않다. 인간 뇌도 똑같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에 관련된 신경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이겠죠. 이분 얘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실제와 매우 흡사한 실제 가상현실이다. 이것을 객관적인 진실 세계가 있어서 거기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감을 통해서, 전오식을 통해서 받아서 내 육식인 의식에서 만들어가고 꾸미고 만든 알을 통해서 전개되는 일종의 가상현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위치는 전두엽이면 요 앞쪽 머리 쪽이 되는데요, 앞쪽 뇌, 그쪽에 이 시뮬레이션 장치가 그쪽에서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계속 상영된다. 영화가 상영된다는 얘기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우리를 괴롭힌다. 이것이 또 하나의 업이 돼 갖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또 괴롭히는, 고통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엉뚱한 거를 만들어 갖고 엉뚱하게 스스로 거기 족쇄를 채워 갖고 그걸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이 인간이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분히 부처님적인 관점인 것 같고요, 재밌는 관점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알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재밌게 얘기한 분이 계세요. 이 매트릭스 영화를 만든 워셔스키 감독인데요, 남자였는데 저 성전환 수술해서 지금 여자가 됐죠. 이 감독이요.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바로 이분 장 보드리아르의 책을 보고,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을 보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에 어떻게 보면 원작에 해당되는 책인데 소설은 아니고요, 사회심리학 책입니다. 이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프랑스 사회학자인데 이 보드리아르가 이 알미 주는 어떤 문제점,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머릿속의 알을 그쪽 프랑스 용어 같은데 시뮬라르크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미지, 혹은 어떤 정보죠. 이 이미지, 대상에 대한 정보, 이것은 이 대상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정보만 뽑은 어떤 추상체로서 존재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작동시켜서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하는 것이 시뮬레이션, 이쪽 말로 하면 시뮬라시옹인데요, 이것이 좋은 일을 하면서 지능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것이 이제 문제는 왜곡을 시킨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왜곡시킨다 하는 것을 이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이제 좀 불교 쪽으로 얘기를 해보죠. 불교에서도 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그 빠빤차라는 것이 또 등장이 했는데, 이것이 사람을 무명세계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빠빤차다. 빠빤차가 뭐냐 하면 개념의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 냐냐난다라는 스리랑카에 계신 스님이 쓴 책 윗바사나의 열쇠 빠빤차라는 것을 제가 읽고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불교적으로 이제 그 12연기를 보면은 대상과 이제 촉이 되죠. 촉수 해갖고요. 애착해서 이제 12연기 과정이 돌아가게 되는데 대상과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으로 해서 넘어가는데 이 애착 넘어가는데 이때 바로 이 개념의 확산이 시작이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의 확산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돌아가는 거라면 좋겠는데 거기 쓸데없이 자기가 개입이 되면서 자꾸 이것을 개념을 확산시키고 왜곡시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왜곡된 모습이 결국 또 자기를 족쇄를 채워갖고 스스로 거기 구속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이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이 중생이고, 그래서 중생의 주인을 이 사람은 빠빤차라고 한 것 같습니다. 개념의 확산이 결국 중생이냐 아니냐, 개념의 확산을 안 한다면 부처님이겠죠. 더 이상 왜곡되게 안 본다면은. 그래서 중생의 주인을 빠빤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를 인공지능도 오온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온의 관점으로 한번 이제 종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인공지능이 있고요. 인공지능은 대상과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러면서 입력을 받고 그래서 센싱을 해서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게 아까 3대 요소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알미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상에 대한 정보, 알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B라는 대상을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는 B에 대한 알미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B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B-라고 썼어요. 이것과 이것이 100% 같을 수는 없습니다. 실체와 내 머릿속에 만든 암과 100%는 같을 수 없어요. 100%가 같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학 분야를 추상대수학이라는 학문 체계가 있습니다. 추상대수학적으로 볼 때는 이 둘이 100% 동일하지 않을 때 이것을 아이소모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100%는 같지 않지만 주요한 부분은 같을 때, 100%는 같지 않지만 그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추상화 관계다 얘기를 하고 추상대수학에서는 이것을 호모모피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모모픽 관계에 있다, 둘 사이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걸 정합성이라고 하죠. 서로 맞아 떨어지는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진짜 알미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둘 사이 관계가 바로 호모모피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 호모모픽 관계에 있는 알미 내 안에 있을 때, 인공지능 안에, 지능 시스템 안에 있다. 그렇다면 나와 대상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느냐? 요 밑에 썼는데요. 좀 죄송합니다. 어려운 용어 같은데요. 엔도모피즘. 엔도라는 것은 내 배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대상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정보물, 알미 있다. 그럴 때 지능 시스템이 된다 하는 지능 시스템의 핵심적인 원리가 바로 엔도모피즘인 것입니다. 엔도모피즘이라는 용어도 추상대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100% 내 안에 있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내 안에 너 있다 하고 한 것이 바로 내 안에 대상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정보, 알미 있다. 그때 나는 지능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요 시계 문제 방금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계 문제가 요 시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나왔는데요. 지금 뇌가 있고 정신이라는 것은 뇌가 작용할 때 그냥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서의 것이 아니냐. 그래서 뇌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한다면은 마음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유물론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지금 이제 뇌과학을 하고 뇌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화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이 궁극적인 정신의 문제, 지능의 문제를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심리학을 한다거나 철학을 하는 분들은 이 사유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또 중요시하죠. 그게 아니다. 정신이 중요한 것이고 뇌는 그냥 어떤 장기처럼 하나의 기관일 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유심론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정신과 뇌의 문제, 이분법적인 문제를 늘 학자들은 다툽니다. 심리학하는 사람들이나 뭐 누가 옳다 그르다 다투고 있는데 어찌 됐건 인공지능도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즉 정신, 인간이 사유하는 것은 논리와 어떤 기호를 가지고서 추론의 방식으로 사유를 하는데 그 방식을 그대로 본딴 인공지능 접근 방법을 하향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향식 인공지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험적인 지식을 논리 체계로 전환하고 그런 그 언어적인 논리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갖고 답을 찾는 그런 인공지능적인 방법을 하향식 방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뇌를 해부학적으로 분석을 해갖고요 보니까 거기는 뇌세포들이 있고 뇌세포들이 서로 엄청나게 연결이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이것을 신경회로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경회로망을 그대로 컴퓨터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인공지능을 상향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향식. 알파고가 대표적이죠.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알파고는 상향식이 주를 이루고 거기에 또 하향식도 합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두 인공지능적인 접근이 합일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알파고한테 너 거기 왜 뒀니 바둑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알파고는 얘기를 못 해줍니다. 설명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하향식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즉 논리 데이터로서 처리하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수치 데이터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향식과 하향식이 만나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개념 체계로 이해할 수 있게 해석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향식과 하향식의 인공지능 분야를 합치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한 30년, 20년 프로젝트. 사실 이것이 합친다는 얘기는 강인공지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에 관한 여러 가지 어제 그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했는데 연구 그룹을 만들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파동과 물질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둘이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합할 것인가? 그것을 바로 양자중첩의 이론에서 찾았고요. 제가 찾은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양자중첩의 이론에서 폰 노이만이 한 역할이 뭐냐 하면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의식, 보는 사람의 관찰자에 따라서 의존적인데 이 관찰자의 의식은 대상을 보는 알미 있었죠. 이 알을 보는 또 다른 알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첩돼 있다는 거죠. 이거를 대상으로, 이 마음을 대상으로 한 뒷마음이 있고 앞에 마음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마음이 있고 이게 끊임없이 마음이 일어나는 이런 모양. 이것을 폰 노이만의 인식 사슬이라고 정의합니다. 폰 노이만 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폰 노이만 이렇게 이 체인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심을 갖는 이런 형태로 전개된다 하고 아주 상당히 앞서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어떻게 얘기하냐? 또 어떤 학자들은 다중 피드백 회로, 이것을 이제 추상화죠. 계속 중첩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요. 자기가 생각한 거 뒤에 또 생각하고 또 뒤에 생각하고. 그래서 뭐 우리 스님들 수행하시는 것도
우리가 앞에 마음을 뒤에 마음이 보는 뭐 이런 계속 알아차리라는 것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구조로 의식 구조가 생겨서 의식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생멸하면서 돌아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의 수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컴퓨터 공학 또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 알의 수준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아랫단에 있는 수준을 데이터 수준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것을 정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이것을 팩트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지금 수많은 데이터들의 관계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서로 어떤 관계가 있나, 중요한 관계가 되는 것을 다시 또 추려내는 거죠. 추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메신저 통화하고 뭐 하는 내용을 가지고 트럼프라든가 이런 걸 검색해서 관계성을 찾아내니까 이거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겠네 하고 누구도 몰랐던 사실을 미리 찾아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주요한 관계성을 추상화해서 뽑아내는 이런 작업들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보 수준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팩트를 얻을 수 있고, 이 팩트와 팩트가 결합이 되면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좀 더 수준에서 보면 알의 수준이 높아진 지식의 차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아지면은 지식 중의 지식, 뭐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 추상화의 과정입니다. 수치 데이터로부터 해서 상위의 우리 부처님 수준의 이런 암까지 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인공지능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데이터와 정보 수준,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걸 가지고서 패턴을 분석해 갖고 정답을 내고 그런 것이 알파고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약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수준이 지금 그 아래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데이터와 정보 이 정도 수준을 잘 다루는, 이 정도 다루는 정도는 인간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저 정도 수준에 불과한 알을 가지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죠. 20년 후 정도 내다보고 있는 미래, 강인공지능, 진짜 인간처럼 이해하고 사유하는 이런 인공지능은 지식의 수준을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수준은 아니죠. 지혜의 수준이라면은 진짜 바른 알미여야겠죠. 있는 그대로 부처님과 같은 본질을 아는 그런 그 인공성자의 알은 제가 좀 먼 미래라고 썼는데 좀 빠른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알의 수준이 결국은 존재의 수준을 좌우하지 않을까. 뭐 그냥 생긴 게 다른다고 다른 존재다. 자의식을 갖고 있는 한은 모든 중생은 똑같지 않을까.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그냥 혹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금 좀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요. 깨구리, 비, 내린다, 뭐 운다, 뭐 이런 하나하나의 데이터들, 이게 데이터 수준이죠. 이 데이터가 서로 이제 연결이 되면은 깨구리가 운다 하는 데이터가 결합이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주요한 것들을 관련성을 지어내는, 찾아내는 이런 작업들이 되겠고요. 이 정보와 정보 떨어져 있지만 이 둘이 결합이 되면은 하나의 지식이 됩니다. 만약 깨구리가 울면은 비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의 좀 더 상위 레벨의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알의 수준 혹은 정보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암도 수준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추상화 얘기를 했지만 그 끝이 어디냐? 뭐 폰 노이만은 그 끝이 자아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자아가 실체가 아니다. 그 너머에 또 가면은 거기는 실체가 없는 어떤 공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 계시죠.
제가 가끔 이 시는 제가 좀 좋아서 외우고 있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국의 승조대사란 분, 스님들 뭐 이미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요. 이게 그 범난을 당했을 때 중국 어느 시대인가 모르겠는데요. 왕 앞에 끌려가서 목숨을 구걸하면 살려주겠노라 그랬더니 아주 초연하게 버리면서 목을 내밀면서 읽은 시죠. 사대는 본래 주인이 없음이요 오는 본래 비어 있음이라 머리를 흰 칼날 아래 내미니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 같도다. 저도 죽을 때 이렇게 초연하게 진짜 본질이 공하니까 무엇이 두려우랴 하면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사는 부처님 말씀으로 아무래도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온에 대해서, 오온 개공에 대해서 반야신경에서도 강조하는 바지만 말씀하고 계시죠. 이건 초기 경전에 맞지마니까라는 데서 좀 발췌한 겁니다. 오온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색,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본다. 이 오온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따로따로.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뭉쳐있는 것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을 것이고 잠시 뭉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도 각각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 느낌 또한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머리 굴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본다. 지각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본다. 형성된 것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본다. 그리고 마지막 알에 대한 식도 또한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본다 하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강은 인공지능은 오온이다 해서 좀 본질적으로 인공지능의 원리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인공지능의 원리의 중심에는 알미라는 것이 있다. 그 알은 우리의 의식과 같은 것이고, 이것들은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중첩되어 있어서 연쇄 사슬처럼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다. 이런 얘기를 끝으로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